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오미크론의 속도를 우선 늦춰야 한다 하는 것이 제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유행의 파고를 최대한 낮추어서 피해를 줄이겠다는 우리들의 정책 목표도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환 시대에 국가 경제를 설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무슨 미백이나 이런 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설명을 해가면서 좀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행정부의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그거는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이고 요즘에 진짜 많이 오르긴 했어요. 2개 살라다가 망설이다가 그냥 한 개만 사가지고 이제 한 개씩만 사게 되네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도 또 그렇다고 결정적인 한 방도 없었던 토론이었다. 20대 대선 첫 TV 토론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정작 토론 다음 날 장외 토론이 더 치열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까지 나서서 자당 후보는 호평하고 상대 후보는 깎아내리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나이트 포커스에서 토론의 후폭풍과 여론조사 결과 분석합니다. 네,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3만 명 문턱까지 와 있는데요. 특히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많아지면서 재택 치료자도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15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 사흘 연속 2만 명대를 이어가며 이제 3만 명 선도 넘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을 타고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행히 위중증 환자 증가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급증으로 재택치료 관리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매일 6, 7천여 명씩 늘어나 1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 15만 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횟수를 60살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구는 하루 3차례에서 2차례로, 일반관리구는 하루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였습니다. 또 관리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의 참여를 독려해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완화하다 보니 재택치료 지침이나 키트를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불만도 늘었습니다. 1인 가족인 경우에는 아파서 누워있는 경우 이게 제대로 보호가 될지, 단 긍정적인 측면은 좀 더 의료진을 효율적으로 집중을 해서 고위험군인 분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전화 상담 등을 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확진 이후 첫 단계인 기초 역학조사도 간소화됩니다. 자기기 입시 역학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역학조사 체계를 좀 더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간편하게 한다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역학을 포기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거가족과 근무 장소 등을 확진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오는 7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만일 확진자 수가 더 늘더라도 거리두기가 더 강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 체계만 안정되면 일상 회복을 다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며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사적 모임 인원 6명,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밤 9시 제한은 오는 20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오미크론의 속도를 우선 늦춰야 한다 하는 것이 제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유행의 파고를 최대한 낮추어서 피해를 줄이겠다는 우리들의 정책 목표도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 대대적인 인구 이동을 통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기에 일단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유행 뒤 3, 4주 이내에 정점에 이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달 말쯤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기본적으로 5만에서 6만 정도 나올 것이고요. 2월 셋째 주가 되면 10만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여러 여건이 달라 정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가급적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 없이 대응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 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 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은 편이어서 의료체계 여력 등을 보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인 방역 체계와 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나 사망자 급증 등 위기 상황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적 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은 대폭 확대가 됩니다. 지금은 60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만 대상이죠? 앞으로는 50살 이상 또 기저질환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기저질환에는 과체중도 포함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이 다음 주부터 확대됩니다. 60살 이상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로 제한됐던 투약 기준이 50살 이상인 고위험 기저질환자로 완화되는 겁니다. 해당 질환에는 고혈압과 당뇨, 만성 신장 질환, 천식, 암을 비롯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과체중까지 포함됩니다. 50대 이상 연령대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비중이 49%로 절반에 가까운 점이 고려됐습니다. 2월 7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50세 이상 고위험군과 또 기저질환자까지도 확대하도록 정보를 하겠습니다. 공급기관도 요양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에 더해 2월 3일부터는 동네 병원까지 확대. 투약 대상 확대는 지난달 22일 65살에서 60살 이상으로 조정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나이 제한의 병용 금기 약물까지 28가지에 달하다 보니 처방이 극히 일부만 이뤄진다는 한계를 보완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국내 처음 투약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처방 환자는 1,275명에 그쳤습니다. 재택치료자가 9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환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증상 발현 이후 5일 안에 투약해야 하는데 처방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연령 제한이 지금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굴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기 이식을 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 이게 50 이하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팍스로비드는 3만 명분이 남았는데 이 재고량을 포함해 정부가 확보한 먹는 치료제는 모두 100만 4천 명분에 달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어제부터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전환되면서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는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을까요? 김혜린 기자가 검사 현장을 돌아봤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붐비는 모습인데요. 제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동네 병의원을 직접 들러보겠습니다. 가장 줄이 길었던 곳은 선별진료소였습니다. 검사 체계가 전환되면서 이전보다는 빠르게 검사를 받아볼 수 있었지만 네, 선생님 집으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1시간에 150명이 넘는 검사 인원이 몰렸습니다. 또 다른 선별진료소는 대기 시간이 90분 이상으로 표시됐는데 의료진이 신속 항원 검사를 도운 덕분에 20분 만에 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마스크 올려주시고 2분만 기다려주세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다른 곳보다 유달리 북적이는 코로나19 검사 접수 창구. 증상이 있으세요? 아니요, 증상은 없어요. 사람들이 몰릴 땐 검사 대기 시간이 1시간에 달할 정도로 붐빕니다. 또 다른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준비한 키트가 오전에 동나면서 잠시 검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동네 병의원은 어떨까? 이곳 역시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다 떨어져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방역 체계 전환에 참여하고 싶어도 방역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검사를 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하시잖아요. 저희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아, 그래요? 아직 도착 안 했나요? 네네. 새로운 코로나19 진단 체계가 도입되면서 다양해진 검사 현장. 아직은 어수선한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검사 가능 여부와 대기 시간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이번엔 대선 전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열린 첫 TV 토론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과 각 후보 진영은 종일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중요한 정책의 용어도 모를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충격적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 동문서답을 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답 못했던 부분을 부각하며 준비 안 된 후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주택 청약 만점 점수는 물론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아리백을 모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리백에 대한 이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합니다. 이 대선 후보가 알리백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빠르게 학습하고 있고 정책에 오류를 가져올 정도의 실수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무슨 리백이나 이런 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설명을 해가면서 좀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며 황당한 동문서답을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귀신 들린 것 같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외교의 포퓰리즘을 더 씌웠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토론에서 자제했던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카드 깡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법인카드 그것도 세금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가지고 카드 깡을 했다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인 논란을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또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토론에서 배우자 논란을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양측 모두 네거티브를 자제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지만 냉소적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두 분은 서로 동병상련 아니겠습니까? 건드려봐야 이제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진흙탕 공방될 거니까 이제 좀 자제하신 것 같고. 이제 서로를 알게 됐다며 다음 토론을 벼르기도 했습니다. 서로 자기 제일 높은 수준의 어떤 무기들을 안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상대방의 실력에 대한 어느 정도 탐색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토론회를 두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이어진 가운데 탐색전을 마친 내 후보는 남은 토론회에 대한 전략 수립에 돌입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코로나19 손실과 피해 보상에 쓸 돈을 더 마련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는 14조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제시했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그만큼은 부족하니 더 마련해야 한다면서 증액을 주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해도 액수를 늘리는데 반대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으로 시작부터 논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홍 부총리 발언이 책임을 물어야 될 정도의 월권이라고 비판을 했고 윤석열 후보 역시 추경 규모 확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주고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한 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막대한 만큼 14조 원이라는 액수는 언발의 오줌 누기란 겁니다. 코로나 재정 지원 비율이 GDP 대비 4.5%입니다. 우리가. 선진국 평균이 17.3%예요.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까지 높이고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법인의 택시기사, 관광버스의 지입기사, 관광회사, 공연업체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재난지원 대상 포함에 동의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적으로는 동의할 권한이 없으니까. 글쎄요.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여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즉각 증액 요구에 반대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행정부의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완강한 반응에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발끈했습니다. 월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다. 그거는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이고 최소한 50조가 필요하다고 이미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고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함께 추경 증액에 팔을 걷고 나섰지만 정부의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 여기에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의힘은 본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주요 대선 후보 4명은 농업 관련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농업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여러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는데 이번 주말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또 윤석열 후보는 호남과 제주를 방문해 지지층 외연 확장에 나섭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TV 토론회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대선 후보 4명이 농업 비전을 밝히는 자리에 모두 나왔습니다. 한 목소리로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한 농업 직불금 확대와 농어민 기본소득 등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230만 농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식량 안보 직불제 도입을 해서 식량 주권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농지를 보존해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10%는 되도록 향상시켜야 합니다. 후보들은 각자 공약 발표만 마치고 자리를 떠 서로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 민심을 들은 뒤 마련한 전국 226개 시군구 맞춤형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기초지자체 단위 공약까지 꼼꼼하게 챙긴 건 대선 최초라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대통령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고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스의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생활 밀착형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두 후보는 이번 주말과 휴일엔 상대당의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부산, 울산, 경남을 찾아 남북권 메가 공약을 발표하며 PK 민심 잡기에 나서고 윤 후보는 직접 손편지를 보냈던 호남과 제주를 찾아 정권 교체 여론에 호소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또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신문을 마치고 나온 곽 전 의원은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1차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2달여 만입니다. 신문을 마치고 나온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건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의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알선 수재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서엔 알선 수재뿐만 아니라 뇌물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곽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신문에서는 금전의 대가성을 두고 검찰과 곽 전 의원 측에 팽팽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녹취록과 일부 진술을 증거로 제시한 데 이어 곽 전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 부동산 특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곽 전 의원 측은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자문 상담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1차 영장 기각 당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소명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곽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2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추가 혐의를 달아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딴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또 한 번 체면을 구기게 될지 아니면 신병 확보로 수사 동력을 얻게 될지는 법원 판단에 달렸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 2명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로써 모두 6명의 실종자 가운데 4명이 수습되고 1명은 매몰됐습니다. 다른 1명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 201동입니다. 하루 사이 매몰자 2명이 잇따라 수습됐습니다. 먼저 27층 매몰자가 수습됐는데 발견된 지 열흘 만입니다. 우리 구조팀은 지난 1월 25일 17시 30분경 27층 2호 라인에서 발견했던 분을 오늘 오후 15시 29분에 구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또다시 28층에 있던 매몰자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앞서 수습된 27층 매몰자를 구조하기 위해 잔해물을 치우다가 발견한 작업자입니다. 28층에서 발견된 작업자는 아래층 매몰자와 불과 1m 거리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발견 7시간도 안 돼 매몰자를 수습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 실종된 작업자는 모두 6명. 이 가운데 4명이 수습되면서 남은 매몰자는 1명, 실종자도 1명으로 줄었습니다. 상향에서 하향으로 들어가는 탐색 구조 활동 과정에서 언제든지 발견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26층에 있는 매몰자를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 3%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물가의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이 오를 요소는 많아서 물가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체감 물가 지표인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4.1%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수입쇠고기, 달걀 등이 줄줄이 오르며 밥상 물가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많이 오르긴 했어요. 2개 살려다가 망설이다가 그냥 한 개만 사가지고 이제 한 개씩만 사게 되네요. 너무 많이 올라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기름값과 농축수산물, 전기료, 외식비 등이 오르며 전년 대비 3.6%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3%대 고물가 행진입니다. 다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소비료가 16.4% 상승하며 주도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휘발유 가격이 12.8% 올랐고 경유와 LPG, 등유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비교적 안정적이던 전기, 가스, 수도는 2.9% 올라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기료는 5.0%나 뛰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6.3% 올랐는데 돼지고기와 딸기, 수입쇠고기, 달걀 등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외식은 5.5% 상승했는데 생선회와 쇠고기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는 2.9%, 월세는 1.1%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축산물, 과실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개인 서비스 가격이 외식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통계청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 공급 측면의 상승 요인이 컸다며 당분간 상당 폭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4월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고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생활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법정에서도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답을 하실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네. 그럼 혹시 저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62.6점입니다, 사실. 윤 후보께서는 이제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서 이거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25억 사는 분이 50만 원 세금 내는 거를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네,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자, 어제 TV 토론에서 누가 더 잘했고 누구의 부족함이 더 드러났는지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설전이 실제 토론보다 더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유권자들의 판단일 텐데요.
자, 이번 TV 토론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론가 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첫날부터 여당 대선 후보 그리고 경제부총리 사이에 거센 공방이 오간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심사 얘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선 후보 간 첫 TV 토론 대체적인 어떤 평가나 어떤 후기들은 좀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두 분께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다음 토론이 좀 주목되는 주자 누가 좀 눈에 띄셨습니까? 네, 뭐 역시 심상정이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뭐 굉장히 토론을 잘했고, 네. 그 전 대선 때도 굉장히 토론을 잘했고, 어제도 보니까 역시 토론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느껴졌고, 그런데 이 역대 대선의 심상정 후보는 이제 여러 번 이제 참석했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후보들의 수준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묘한 기준이 지금 돼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상정 후보가 기준이다.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대선 때보다 나머지 후보들의 그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런 느낌을 일단 받았습니다. 네, 평론가님은요? 예, 저도 단연 심상정 후보가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각 정당이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것을 너무 표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심상정 후보는 진보 정당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투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토론이 아닌 왜 사자 토론이 되어야만 했는지 이 토론의 의미를 좀 부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모두 일단은 다음 토론으로 심상정 후보가 좀 주목된다라고 평가하셨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극명하게 다른 관전평을 내놨거든요. 발언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가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것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속성과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후 환경 분야와 안보 분야에서도 정말 그 인식 수준이 한심했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리백에 대한 이 고민이 전혀 없었다. 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합니다. 이 대선 후보가 알리백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기세 싸움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 검찰총장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간에는 다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이는 듯한 모양새는 나왔고, 그리고 안보 토론이나 이런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후보가 굉장히 전문가들과 학습을 많이 해서 뭐 전문성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뭐 많은 분들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굉장히 뛰어난 토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상황을 자화자찬 공방 이렇게 좀 요약을 하던데 일단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준비가 안 됐다라는 점을 좀 부각시키면서 사실 토론 내용에선 대장동 이슈가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다음 날인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용어가 좀 많이 나왔어요. 알리백 관련해서 많이 좀 공방이 오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R200이라는 단어가 일단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리백이라고 쓰거든요. 리백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처음에 R200 이야기하길래 저는 R200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건 뭐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중에 저희가 설명 뜻을 듣고 한번 또 준비했거든요. 예. 함께 좀 보여주시고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우리 단어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완전히 옮기려면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정부에서는 리백이라고 쓰고 있고 R200이라고 쓰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도 저거 쓰네요. 이전 공식 용어가 되는 겁니까 저게? 전 그렇진 않다. 이 용어는 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할 네. 필요가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를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적절한 용어 선택을 한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네. 나중에 이제 그건 이제 설명을 했죠. 재생에너지 100%다. 그래서 이제 이 R200을 과연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제 이게 좀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이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 용어 자체만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 그런데다가 이재명 후보 자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용어를 지금 쓴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장학 퀴즈 문제라면 굉장히 훌륭한 문제. 그런데 대선 후보 간의 토론에서의 이런 용어 사용은 과연 적절했는가?
그거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 일반 국민들이 갑자기 전문 용어 쓰면요, 사실은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예, 저 사람 뭐 도대체 왜 저런 용어를 쓰지? 다른 용어도 굳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네. 저한테 이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저한테 출마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박사 출신이라서 박사를 앞에 이렇게 내세우겠다 그러면 제가 절대 말립니다. 대중적으로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유권자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가 리백을 R200이라고 표현한 저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다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고 질문을 다시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해준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잘 대답을 했느냐, 상당히 대답 자체는 좀 미흡했던 그런 건 분명하죠. 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단연코 1등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긴 한데, 자, 그럼 알리백 얘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후보들 발언을 좀 들어보고 나서 또 전 평론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환 시대에 국가 경제를 설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글쎄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무슨 리백이나 이런 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설명을 해가면서 좀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발언들은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를테면 장외 설전을 후보들끼리 벌인 건데, 앞서 평론가님께서 좀 쉬운 말로 대중의 언어로 좀 이런 이참에 좀 용어를 좀 순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떤 대선 TV 토론의 역할로서 이번에 이런 개념들을 좀 공론화시킨 측면도 있긴 있거든요. 어떤 대선 후보의 정책 이해도나 뭐 검증 차원을 떠나서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대선 후보는 사실 미래의 5년을 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리백이든 아리백이든 텍소노미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직결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디테일한 용어를 아냐 모르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라든가 친환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여기에 관해서 글로벌 차원의 규제까지도 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용어를 모를 수는 있는데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상 그렇다면은 원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용어는 모르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 큰 안을 갖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지, 뭐 대통령 후보가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마치 질문을 한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윤 후보 얘기를 한 김에 청약 관련 질문에 오답을 일단 이를테면 오답을 낸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진땀을 흘리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주목된 것은 주택 청약 관련 이슈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주목되는 것 같은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번 이제 경선 단계에서도 이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집이 없으면 청약 통장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청약을 이제 안 해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대중들하고 좀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생활을 해온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지적을 받기도 했고, 또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그건 분명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조금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논란이 되기에 충분한 거죠. 과거에 정몽준 전 의원이 사실은 버스비 얼마냐고 물었을 때 답변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굉장히 또 한 곤욕을 치렀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청약은 일찍이 포기를 한 사람이라서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만점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청약을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을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유일한 창구, 이렇게 지금 거의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을 대선 후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리백 부분보다는 이게 조금 더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눈에 거슬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다가 발언을 어떻게 얹었냐면, 윤석열 후보가 다른 분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 오히려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 아닐까요? 검찰총장으로서 서민의 삶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해석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강조하는 것이 공급이고 집 없는 사람들의 서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발언이 계속되면 과연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을 정말 알고 있는 걸까라는 진정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사실 이번 발언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승민 의원과 경선 과정에서 토론하는 데서도 청약 관련해서 잘못된 발언을 한 바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런 부분이 좀 겹쳐진다면 부동산 정책을 비판은 하고 있지만 과연 정확하게 알고 대안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네. 또 하나 이 질문이 나온 맥락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청년 주택 관련해서 가점 주는 안을 물었어요. 근데 본인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앞서 평론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리백 모르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만 평론가님이 청약을 모르는 것과 대선 후보가 모르는 것 좀 다르지 않나?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긴 네.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이재명 후보한테 좀 포커스를 두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후보를 향해서 위축된 자세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부인 논란으로 좀 한바탕 곤욕을 치는 하루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게 좀 표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좀 이재명 후보 부인 그 논란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잘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알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고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진 않은 편이어서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 중에도 이 건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건이지라고 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지금 반영될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사안 자체는 이 대선 국면에서 그렇게까지 지금 반영이 많이 안 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다가 약간 한계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의혹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혹이 아니고 어찌됐건 배우자 관련한 의혹이기 때문에 본인 의혹에 비해서는 비중이 아무래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낮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지금 논란의 주인공인 그 5급 비서관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임명권자는 이재명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뭐 전혀 그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기가 좀 힘든 그런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보가 일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존재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인 증거라든가 이재명 후보가 관련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영향은 아무래도 조금은 좀 본인 의혹에 비해서는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혜경 씨 논란에 대한 어떤 영향 여부는 잠시 뒤에 또 지지율 얘기할 때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김건희 씨 그리고 김혜경 씨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김건희 씨 이후에 또 김혜경 씨까지 배우자 논란으로 이어졌는데 어제 토론에서는 배우자 얘기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아마도 좀 서로 신중하게 실점을 좀 줄이기 위한 좀 전략이었을까요? 예, 그렇다고 보고요. 사실 국민들이 그동안 토론을 너무 기다렸는데 어렵게 성사된 토론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들도 이 토론 자체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반면 사실 어제 토론회를 한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제는 핵심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게 본인의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토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 김혜경 씨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사과를 했거든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거듭 불찰이었다, 면목 없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지금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응과 해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주장과 해석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 뭐 5급 사무관으로 일했던 이분이 그 7급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이거는 사실상 녹취록이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잘못한 건데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이것을 산 것을 정말 이게 김혜경 씨가 다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김혜경 씨의 활동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가지 못했던 호남도 많이 가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서 호감도를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일정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론의 향배를 보면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토론이 열리기까지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일까요? 토론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실제로 시청률이 이 방송사 모두 합친 게 한 39% 정도로 집계가 됐거든요. 자, 이번 토론 이후 좀 판세를 변화시킬 만한 좀 역할을 할까요? 이번 토론회가? 그럴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토론회였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날카롭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윤석열 후보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 역시 마찬가지. 그나마 이제 조금 날이 서 있었고 제대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비판을 했고 영향을 좀 미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질문을 던진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거의 유일했던 거 아닌가. 안철수 후보도 이런저런 지적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깊이 들어가서 상대방을 상당히 좀 코너로 모는 듯한 그런 정도로까지는 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TV 토론만 보고 몫을 뚜렷하게 결정 내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애매한 그런 TV 토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일부 조정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심상정 후보가 최근에 뭐 지지율이 좀 하락해서 뭐 선대위도 다시 재편하고 또 한동안 또 약간 또 좀 자명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랬는데 심상정 후보에 대한 재평가가 진보 진영 내에서 다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그 TV 토론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한 기회였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일화를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어찌됐건 중도 보수 진영에서 내가 더 윤석열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충분히 못 살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약간 이동했던 그 중도층들이 다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이 두 후보를 말씀하셨는데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소회를 한마디로 막무가내다. 5년 전보다 막무가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안철수 후보는 탐색전이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의 무기는 서로 꺼내지 않았다. 전초전 성격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음 토론이 이제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 열린다면 표심을 흔들 좀 변수가 될까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결정적인 한 방은 그때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경제 이슈가 워낙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동에 많이 시간이 할애가 된다든가 말씀해 주셨듯이 용어에 할애가 된다든가 연금이라는 큰 주제에 할애가 됐었기 때문에 다음 토론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놓고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실력 검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론가님 말씀 중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너무 예상외로 긴장을 해서 본인이 충분히 학습한 내용이라던가 본인의 어떤 능력을 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토론회에서 좀 실력 만회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연금 개혁 이슈를 좀 주도하기도 했고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평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것을 갖고 지지층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지지율을 얘기해 보고 이번엔 추경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연초에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 오늘부터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심사를 시작을 했는데 여야 모두 규모 확대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방법론의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랑 이재명 대선 후보가 좀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발언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그거는 정부에도 행정부의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추경 증액에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월권이다라는 표현까지 쓴 상황이거든요. 먼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하는 논리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재정 부담을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이랬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매번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문제 제기하다가도 매번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 홍남철수다 이런 별명까지 지금 이제 붙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규모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한다면 설령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하더라도 네. 너무 좀 과도하게 지금 단기간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뉴스에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물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게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정부에서 돈을 그만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물가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 경제 전체 그 신인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재정에 사실은 지금은 좀 긴축을 좀 해야 되는 긴축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금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선 앞두고 계속 지금 뭐 더 확장 예산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문제 제기만 지금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러다가도 이번에도 역시 후퇴하고 마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세수가 당초의 예상보다 초과해서 들어온 부분이 계속 문제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정적자 물론 우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기재부가 계속 말했던 재정적자라는 주장이 참 지금은 참 뭐라 그럴까요? 설득력을 얻기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전 세계가 재정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정말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국면에서 자칫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무너진 이후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좀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뭐 국간직의 역할을 하는 기재부니까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재부 공무원들이 이제 추경 작업을 하게 되면 밤새고 야근하고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재정 부족하다고 뭐 근무수당이라든가 지불해야 될 돈 지불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기존과 다른 좀 사고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홍남기 부총리의 반대가 관건입니다만 지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도 민주당이 국채 발행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서 좀 조정을 하자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도 있고요. 좀 진통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여당이 지금 워낙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결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까지 계속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뭐 필요하다면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뭐 하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좀 반대로 좀 발상 전환을 이미 해야 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초부터 사실은 이 국가 지금 재정 특히 세출 구조 조정을 좀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조건 증액을 하고 국채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랬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그 위기 국면이라고 하면서도 거의 뭐 전시 상태라고 하면서도 예산 운영은 전시 재정으로 운영한 게 아니고 네. 평시 거기 플러스 알파 슈퍼 예산으로 계속 이제 유지를 해 온 게 지금 국가 채무를 이렇게 많이 늘리고만 그런 요인이다. 이게 사실은 지금부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긴축, 그것도 지금 초긴축 국면으로 좀 들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거 안 들어가게 되면 결국 다음 정부가 이제 이 부담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론조사 결과도 간단히 보겠는데요. 자, 이번 결과에서 다자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의 우위. 사실 조사 기간이 2월 2일 그리고 2월 3일이거든요. 자, 설 민심, 설 연휴의 끝자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 논란 와중에 좀 진행된 조사 결과이기도 하고요. 앞서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좀 그런 논란이 지지율이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이 어떤 지지층을 이탈시켰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지만 이번 수치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개개인의 호불호 평가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라든가 그 안철수 후보의 개인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오른 것도 야권에 대한 전체의 큰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기류가 아닐까 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권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설 연휴 동안에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참 격론을 벌이셨겠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저도 뭐 그렇게 예상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겠습니다만 이번 설 연휴를 계기로 해서 아마 대체로 이제 결정을 내리는 최종 결단을 내리는 그런 그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 그 지금 추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는 결심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했고 지금 대략 이제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 그게 지금 여론 지표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 지표대로라면 역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지금 여전히 강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붙이자면 잠시만요. 민주당 대략 결심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 조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라는 조사 결과를 놓고 평론가님 얘기 듣겠습니다. 예, 계속 지지한다라는 것이 지난번은 74.4%였는데 이번엔 85.8%로 높아졌으니까요. 지지층은 거의 다 마음을 굳혔다고 보고요. 다만 정당 지지율이 그럼 민주당이 떨어졌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뭐 개판 논란 이런 것은 이제 사실상 접어들고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중요한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잘할 것이라니 누구냐고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점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여전히 경제 문제를 놓고는 후보들의 실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단계다 이런 말씀을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 이번 주말에 이재명 후보도 또 윤석열 후보도 각각 외연 확장을 위한 이를테면 지방행에 나서거든요. 또 이번 어떤 행보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부터 심상정 후보까지 마이크를 서로 두 주먹이. 반시장적인 정책도 문제지만 이런 특정인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는 그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자, 부정부패는 그 업자를 중심으로 이익을 준 사람, 우리 윤 후보님 이익 주셨죠? 저 이익을 뺏었습니다. 공공환수를 5,800억까지 했고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점들을 보면 오히려 윤 후보님이 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뭐 국민의힘이 막을 것도 없고 시장이 한 건데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막으며 도대체 입장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안 한 거다 또는 내가 한 거지만 이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다. 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명한 거는 공공개발 못하게 LH 포기시키고 업자한테 부정대출 봐주고 거기서 뇌물 받아먹고 거기서 이익 취하고 이랬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사람들한테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간 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국민의힘은 왜 업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고 LH 포기시켰을까? 왜 관계자가 전부 국민의힘밖에 없을까? 이런 의문을 안 가지십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특검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다른 후보에게 주자들끼리. 우리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아무래도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점은 좀 더 설명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뭐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나요. 그냥 역시 다자 토론이니까.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뭐 양자 토론이나 이재명 후보에게 제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어차피 이거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자, 거기다 뭐 다들 보니까 오늘 뭐 자료 다 들고 왔어요. 단기 계약으로 사실상 꼼수 해고를 해온 사업장의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단기 기간제 고용은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최모 씨는 용역업체에서 TJB 대전방송에 파견돼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MD였습니다. 파견직 4년 뒤 방송사가 직접 고용한 계약직으로 2년을 더 일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최 씨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최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계약 종료가 타당하다며 사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5년여 만에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원심 파기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파견법상 직접 고용 법리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계약은 직접 고용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거라 보기 어려워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파견법을 보면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직접 고용을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지 기간제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제 계약을 맺으면 위법하다는 걸 처음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슷한 노사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반대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노동자가 기간제라 애초에 정규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라고 봤는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우리나라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군 중부사령관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를 공격할 때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가동돼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2일 이같이 보도하고 이후 요격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재 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사드 개발사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지난달 24일에도 후티 반군이 아부다비를 향해 쏜 탄도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그때도 사드 사용 여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그동안 이에 대해 아랍에미리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군 장성이 이 미사일 요격이 사드의 첫 실전 사용임을 확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군 사령관은 3일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 주최 영상회의에서 사드로 성공적으로 요격했다면서 아랍에미리트가 발사한 미국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고도 40km에서 150km 사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대공 방어 체계로 미국은 2008년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019년 8월까지 진행된 시험 가동에서는 16회 연속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으나 실전에서 성공 사례가 보고된 것은 이번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입니다. 미국은 2013년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괌, 이스라엘, 일본, 우리나라 등에도 사드를 배치해 전 세계의 7개 포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이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절기 입춘이 지나도 추위가 계속됩니다. 오히려 날이 더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대관령 영하 18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더 강력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2도, 부산 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 더 춥겠습니다. 추위 속에 모레까지 울릉도 독도에는 15cm 이상,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 호남에도 7cm가 넘는 큰 눈이 더 오는 곳이 있겠고 충청 지방은 내일까지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곳곳에 빙판이 만들어져 있고 추가로 더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시사토크 알고리즘이 방송됩니다. 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